의사는 마이크에게 시한부 6개월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IPT 항암요법을 통해 암을 치료했습니다. IPT 항암요법은 대표적인 암 대사치료 방법입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위대한 자연요법, 저자 김융웅이 쓰고 북새통에서 펴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위대한 자연요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자연요법 의사에 의한 암 환자의 치료 사례입니다. 오늘은 샬렌버그 박사의 월간 임상보고서에 실린 식도암 말기 환자를 어떻게 부작용 없이 완치시켰는지에 대한 실증적 사례입니다. 특히 암 환우 그리고 가족분들이 있다면 천천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자 소개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상세포를 죽이지 않고 암세포만 죽이는 항암주사요법.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암으로 고통받는 것을 봐왔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독한 항암주사를 맞는 것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항암치료가 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아닌가 하고요. 저는 항암주사의 도구로 죽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암주사가 단지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항암주사는 정상세포도 함께 죽입니다. 만약 항암주사가 정상세포는 죽이지 않고 암세포만 죽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뉴스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법을 오랫동안 사용하며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결과를 얻어왔습니다. 마이크라는 환자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우리 진료소에 왔을 때 그는 피곤해 보였고 야위였으며 허약했습니다. 마이크는 식도암 4기 환자였습니다. 암세포가 식도를 막아 침도 삼킬 수 없었습니다. 마이크를 치료한 의사는 J튜브를 마이크의 복부에 설치했습니다. 튜브가 아니었다면 마이크는 저를 만나기도 전에 죽었을 겁니다. J튜브를 설치한 의사는 마이크에게 암이 나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사에게 항암요법을 받으면 혹시 J튜브를 제거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의사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J튜브를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크의 상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살 길을 찾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오늘날 가장 유망한 암치료법인 IPT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IPT는 인슐린 포텐시에이션 테라피, 즉 인슐린 강화요법이라는 뜻입니다.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하는 IPT. IPT는 보통의 항암주사와 다릅니다. 이 방법은 암세포만 공격하고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안전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암세포는 포도당을 분해함으로써 에너지를 얻습니다. 물론 정상세포는 포도당과 지방 두 가지 모두로부터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것이 암세포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IPT요법은 이 약점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것입니다. 호르몬의 하나인 인슐린을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합니다. IPT는 먼저 인슐린을 환자에게 주사합니다. 그러면 환자의 혈당이 떨어집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정상세포는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러나 지방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지 못하는 암세포는 혈당이 떨어지면 먹이가 없어지므로 배가 고프게 됩니다. 숨을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몇 분 지나면 죽습니다. 암세포에게 포도당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숨을 못 쉬어 산소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암세포에게 100% 포도당 공급을 중단하면 암세포는 몇 분 내로 죽고 맙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포도당을 60에서 65%까지는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줄여도 암세포는 비상사태에 빠집니다. 암세포는 포도당을 사랑합니다. 많을수록 더 좋아합니다. 포도당을 더 빨리 먹을수록 번식하고 퍼집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달리 포도당을 너무 좋아해서 암세포 자체가 인슐린을 만듭니다. 인슐린이 있어야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이동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암세포는 영리해서 자체적으로 수백 배나 더 많은 인슐린 수용체도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은 포도당을 먹고 자라기 위함입니다. 인슐린 주사 후 포도당이 줄어들면 암세포는 위기 상황이 됩니다. 먹이가 떨어져 가니까요. 이때 암세포는 인슐린 수용체를 더 많이 만들게 됩니다. 포도당이 줄어드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인슐린 수용체는 더 많이 만들어지고 암세포는 더 약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몸에서 포도당을 완전히 없애면 암세포는 바로 죽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뇌 때문입니다. 인체의 다른 세포와는 달리 뇌세포는 지방뿐만 아니라 얼마간의 포도당이 있어야 삽니다. 포도당을 완전히 차단하면 뇌세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뇌세포가 손상을 입지 않을 정도만큼 포도당을 낮춥니다. 일반적으로 이 양은 혈당 수치 45 수준입니다. 이 혈당치가 되면 환자들은 혼돈이 오고 몽롱해집니다. 저혈당 상태가 됩니다. 몸이 약해지기도 하고 배가 고프고 얼굴이 상기되기도 합니다. 최초 인슐린의 양을 정할 때는 이 혈당 수준을 5, 6분간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 정도의 시간은 암세포가 비상사태에 빠져 포도당이 안 들어오나 하고 목을 빼고 기다리게 만듭니다. 암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일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때 IPT의 마술이 시작됩니다. 이때 항암제와 포도당을 혈관으로 주입하면 굶주린 암세포들은 개걸스럽게 먹어치웁니다. 항암제도 마구잡이로 먹게 됩니다. 마치 트로이의 목마 같다고 하겠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IPT 요법은 보통의 항암요법보다 10배나 더 많은 항암약이 암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IPT 요법은 두 가지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암세포가 보통의 항암주사 때보다 더 많은 항암약을 흡수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암세포가 약해져 있을 때 주사함으로써 항암약의 독성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IPT는 암세포 속으로 더 많은 항암약을 주입시키므로 보통의 항암주사 때보다 훨씬 적은 양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IPT는 보통의 항암주사보다 10분의 1 정도의 양만 쓰게 되는데 때문에 항암주사의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항암주사 후에도 아주 상태가 양호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암약 성분이 적게 들어가므로 자주 주사할 수 있고 오랫동안 주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암주사로 인한 독성이나 정상세포 손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IPT 요법은 암세포가 박멸될 때까지 수개월 내지 수년간 써도 됩니다. 3, 4기 암 환자에게 항암주사는 사형 선고입니다. 왜냐하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환자의 면역력이 살아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IPT가 암세포를 죽이면서도
정상세포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면역력이 손상을 입지 않아 암이 완치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항암 치료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죽이기 때문에 암이 재발하면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IPT를 쓰는 많은 의사들처럼 저도 IPT에 곁들여 면역력을 높이는 보조요법을 씁니다. 적극적인 인체 내 독소 제거 작업과 인체 활성화 요법을 병행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일주일에 2번의 ITP뿐만 아니라 호르몬 요법, 비타민 요법, 미네랄 및 허브 요법을 받았습니다. 모두 면역력 증가를 위한 요법들입니다. 마이크의 경우는 입으로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녹여 튜브로 주입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백신을 주사하고 장세척, 마사지, 족욕, 엄청난 양의 비타민C를 혈관 주사하는 것도 함께 했습니다. IPT와 더불어 보조요법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주가 지나자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이크는 침을 조금씩 삼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마이크는 완전히 보통 사람처럼 먹게 되었습니다. 튜브를 쓰지 않은 지도 몇 주나 되었습니다. 그는 예전의 체중을 되찾았고 어느 순간 정상인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운전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누구의 도움 없이도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암세포는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마이크는 활기 넘치고 먹고 마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으며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이크의 CT 사진은 식도와 폐의 암이 75%나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튜브를 제거했습니다. 제가 제 튜브를 버리려고 하자 마이크는 선생님 잠깐 기다리세요. 저는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죽을 거라고 얘기했던 그 의사에게 보여줄 겁니다. 그 의사가 어떤 얼굴을 할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08년 11월 우리는 위장내과 전문의에게 마이크의 식도를 검사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암 소견 없음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마이크에게 PET 스캔을 찍도록 했습니다. PET 스캔은 IPT와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방사선 동위 원소와 포도당을 환자에게 주사해서 암세포가 포도당을 먹는지 보는 것입니다. PET 스캔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면 암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이크의 PET 스캔 역시 결과는 암 소견 없음이었습니다. 암세포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암은 왜 생길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 암세포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1. 암세포는 포도당을 먹고 산다. 2. 암세포는 산소가 있으면 죽는다. 3. 암세포는 인체에 아주 해로운 중금속이 많을수록 창궐한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피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암은 세포 복제 과정에서 조금씩 변형된 세포가 복제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어 결국 정상세포와는 전혀 다른 세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깁니다. 암의 특징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19배나 더 먹습니다. 암세포는 포도당, 단 것을 발효시켜서 얻는 에너지로 증식합니다. 발효는 효소의 작용으로 무산소 상태에서 부패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상세포는 발효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산소를 섭취하여 생화학 반응을 합니다. 원래 이 이론은 노벨상을 받은 오토 와버그 박사가 1920년대에 주장한 것으로 주류 의학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전자 단층 촬영술 PET의 발달로 실제 측정한 결과 그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포도당을 철저히 제외하면 암세포는 굶어 죽고 맙니다. 설탕, 과일 주스, 초콜릿, 모든 가공식품, 또 빨리 포도당으로 변하는 백미, 밀가루로 만든 음식 등을 엄격하게 금해야 합니다. 저는 설탕을 만병의 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탕은 열량이 있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다른 영양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빈 칼로리라고 합니다. 설탕을 먹은 후 현미경으로 보면 백혈구의 활동이 많이 둔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면역력이 약화되었다는 증거죠. 그래서 많은 명의들은 설탕을 공공의 적 제1호라고 부릅니다. 암세포에는 중금속이 많습니다. 수은, 납, 크롬, 비소 등의 중금속은 몸에 아주 해롭습니다. 이 해로운 중금속이 암세포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휘테커 박사는 몸속의 중금속을 제거하기 위해 킬레이션 테라피 혈관 주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중금속 제거에 제일 효과가 있는 치료법입니다. 중금속을 제거하면 몸의 독소가 빠져나가 면역력이 증가되어 암세포와 더 잘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암세포 속의 중금속이 빠져나가면 암세포를 와해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슐츠 박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암세포가 정말 지방을 분해하지 못하는가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방을 더 효과적으로 분해하는 프라타진이라는 물질을 암세포가 더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암세포는 더 자라지 않고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동물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프라타진을 더 만들도록 조치된 암세포를 주입받은 쥐는 그냥 보통의 암세포를 주입받은 쥐에 비해 암세포의 성장이 훨씬 더 느렸습니다. 그의 실험은 와버그 박사가 발견한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와버그 박사의 연구 결과는 암세포는 포도당을 먹고 산다는 것이었고, 슐츠 박사는 만약 포도당 대신 지방을 먹이면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을 실험한 것이었는데, 그 결과는 지방을 먹이면 암세포가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와버그와 슐츠의 실험은 암과 포도당에 관한 다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의 암 발생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당이 혈액 속에 많이 남아 있어서 암세포의 주 에너지 공급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다량의 탄수화물 섭취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유방암 인자를 쥐에 투여한 후 한쪽은 고지방, 저탄수화물을 제공하고 다른 쪽은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이요법을 제공한 결과 낮은 탄수화물 그룹의 쥐는 7%, 높은 탄수화물의 쥐는 43%가 유방암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이 연구는 만약 당신이 암을 예방하고 싶으면 대사작용을 지방을 중심으로 한 저탄수화물 섭취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자연요법 중 샬렌버그 박사의 IPT를 활용한 암치료 임상 사례를 읽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채식과 자연식물식에서 당질 제한과 저탄고지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바로 단식의 암치료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단식과 저탄고지의 대사 과정은 매우 유사합니다. 단식은 효과적이지만 오래 하게 되면 근육, 즉 단백질이 분해됩니다. 부족한 포도당을 얻기 위해서죠. 하지만 저탄고지, 즉 당질 제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샬렌버그 박사의 IPT를 활용한 암치료 사례가 만병통치약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확한 암 대사 치료에 대해
주류의학은 왜 관심이 없을까요? 4, 5년 전 MBC 지방의 진실로 국내에 열풍이 불었을 때 국내 5개의 의학학회와 영양학회는 저탄고지에 대해서 쌍수를 들어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그 이후로 저탄고지는 위험한 영양학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들으신 다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저탄고지가 위험한 식단으로 들리시나요? 당질을 제한하고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는 것은 인류의 가장 자연스러운 식사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연요법 의사들은 암 환자들을 치료할 때 육류 중심의 식사를 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류는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암세포의 세포벽을 강화시킵니다. 철저하게 채식 중심의 케톤식 및 당질 제한을 실행하길 권합니다. 혹시 암 환우 또는 가족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제대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